네, 2월 15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교보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윤여민 FP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저희 파이로 모니터에서 처음 모셨는데요. 오늘 시장 그래도 조금 그 어제 유럽이라든가 미국은 좀 그렇고 유럽 증시가 좀 폭락하다가 이제 좀 나중에는 좀 어느 정도 되돌림을 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처음에 가졌던 공포심보다는 좀 괜찮게 버틴 거 아닐까라고 오전까지는 생각했는데 네. 어쨌건 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상황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오늘 좀 처음 나와서 좀 좋은 소식, 희망찬 소식을 좀 전해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고, 사실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시장이 조금 상승 반전한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오후 들어서 좀 많이 밀렸던 이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 좀 벌어졌고요. 사실 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간 전저점을 약간 향해 가는 듯한 느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오늘도 계속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 좀 지지 라인으로 제가 생각했던 부분까지 좀 내려오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마음이 아픈 상황인데, 뭐 그만큼 거래 대금도 많이 줄었고요. 또 특히 이제 최근에 좀 시장의 지수 같은 경우는 외인의 포지션에 따라서 좀 지수가 좀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여전히 또 외인의 어떤 매도세에 좀 지수가 좀 흔들렸던 부분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좀 모멘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내일이 좀 D-Day 성격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제 오늘 좀 약간 관망 심리가 좀 존재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내일 이제 1월 FOMC 회의록이 좀 나오긴 하는데, 그렇죠. 사실은 뭐 그게 특별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좀 시장에서는 확인하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지난번에도 별거 없을 것 같다고 했다가 좀 매파적인 거 나와가지고 좀 흔들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시장에서 또 한번 약간 뒤통수 맞는 느낌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또 한번 확인하려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좀 경제 지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여기서도 좀 이 톡에서도 한번 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미국이 자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일이 아마 침공일이 아닐까? 약간 이런. 나오는 뉴스로는 푸틴은 조용한데 미국 쪽에서 자꾸 얘기한다고 전쟁 난다고. 예, 그러니까 참 약간 아이러니한 게 우크라이나 얘기는 별로 듣지도 않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이 때리려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야, 하지 마 약간, 근데 더 약간 싸움을 부추기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좀 녹아들면서 내일을 약간 D-Day로 만드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까지도 약간 관망 심리가 지배를 하면서 여전히 지수는 좀 힘이 없었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답답한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우크라이나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일단, 좀 시나리오 뭐 세 가지로 좀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요 세 가지 시나리오에 맞춰서 어떻게 증시가 반응을 할 것이냐,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요 한번 좀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 봐 주시죠. 일단 크게 세 가지. 뭐 첫 번째로는 전쟁이 안 난다. 이게 제가 볼 때 가장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인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전쟁이 안 난다면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이게 외부성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연초만 해도 생각했던 게 인플레이션, 금리에 대한 부분이었지, 이런 국지적인 어떤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거되면서 사실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첫 번째는 상당히 희망적인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그냥 계속 가만히 계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악재 해소로 인한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국지전 정도? 그러니까 사실 이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빨리 이제 침공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3월이 되면 봄이 오고, 그렇죠. 땅이 좀 녹다 보니까 이제 전차 군단에 대한 어떤 기동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겨울에 어떻게 보면 빨리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좀 시나리오가 있는데, 사실 이제 국지전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증시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로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주식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푸틴의 머리에 들어가 있지 않는 이상 과연 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지금 증시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오히려 이렇게 국지전이 발생을 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아, 이제는 뭐 터질 게 왔구나.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그냥 악재 해소로서 약간 일본과 비슷한 측면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세 번째로 이제 3차 세계대전 뭐 발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좀 아, 이건 좀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간 시나리오일 수도, 오버하죠. 예,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현금이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식이나, 그렇죠.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IMF 때, 뭐 미중 무역 전쟁, 혹은 코로나19, 좀 이렇게 큰 악재가 오고 난다면 분명히 더 큰 기회가 올 수 있다. 일단 달러 가치가 위기 때 또 발휘하는 게 달러잖아요. 그러니까 캐시나 골드 이런 것들이 좀 일단 그 순간에는 힘을 발휘하겠지만 결국은 또 새로운 신흥 부자가 탄생할 수 있는 또 판이 깔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느 정도 폭락을 피할 수는 없겠죠. 이 3번 시나리오에 따르면. 그래서 뭐 1, 2번을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빠른 이제 악재 해소가 좀 더 유력한 어떤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장 현실적인 게 왜 아무 일이 없다. 그 다음에 뭐 국지전 정도 일어난다. 요건데 어쨌건 이렇건 저렇건 결국은 시장의 악재, 불확실성 해소로 인한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그게 가장 정확한 이제 코멘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나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실 때 유럽 쪽 일이고 어떻게 보면 서방 일인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할까 생각을 좀 많이 해보는데 사실 어떤 이제 제 3번 시나리오죠.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미국과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를 보면서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좀 그런 좀 리스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싸움에 대한 어떤 전쟁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이면에 있겠습니다만 곡물 가격이라든지 결국 이 원자재에 관련된 좀 상승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빨리 이런 부분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볼 때는 2월이 지나고 3월이 된다고 한다면 어쨌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조건상 좀 도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3월이 된다고 하면 좀 이런 원자재라든지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된 특히 곡물 쪽에는 어느 정도 좀 안정세가 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데 뭐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분들은 이것이 결국 우리 코스피가 됐든 코스닥이 됐든 쌍바닥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아니겠냐. 네. 그 다음에 이제 상승 쪽으로 이렇게 뭐 횡보가 됐든 게 가다가 이제 3월 금리 인상 발표하고 나면 네. 이제 쫙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희망 섞인 기대를 한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사실 이 지수를 참 위아래를 맞추는 게 사실 쉽지 않고 어렵죠. 그리고 사실 1월 같은 경우는 뭐 대표님도 워낙 잘 아시겠지만 1월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거의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증시 대비했을 때. 이러다 보니까 뭐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어느 섹터가 우세하다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의미가 없는 맞아요. 그런 좀 장이 펼쳐졌는데 사실 이제 말씀하셨던 이런 논리를 실행하시는 고객분들은 계세요. 그래서 최근에 아이러니하게도 전화가 많이 오세요. 좀 더 넣을까? 예수금 넣어서 좀 좋은 종목들 사놓을까?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예수금으로 받긴 합니다만 아 종목에 대한 어떤 매수가 버튼이 사실 지금 안 나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가장 되게 주요했던 포인트가 뭐냐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인상이 시작이 되면 증시는 꺾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증시는 계속 어떻게 보면 신고가 흐름을 갈 건데 그 가는 과정이 계속 울퉁불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이제부터 시작이 되면 아 이제는 증시에서도 아 불확실성 해소됐다. 이제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하는 얘기가 3월에 올리는 게 그 미국에서도 금리 올리는 게 확실한데 25pp를 올릴지 50pp를 올릴지 그리고 상반기에 뭐 100pp를 올리는 사람도 있고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약간 매파였다가 비둘기였다가 약간 좀 스탠스도 많이 바뀐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더 시장에 혼란이 오는 건데 오히려 확실하게 금리가 인상이 되고 가이드라인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시장은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실적에 좀 수렴하는 어떤 그런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2월, 3월까지는 조금은
좀 이런 장세 리스크 관리하자. 예, 버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현금을 있습니다. 꼭 쥐고 쓰지 말자. 아, 근데 좀 그러다가 놓칠까 봐. 그러니까 예, 견해는 있는데 뭐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야 될 종목들은 조금씩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지수가 아니라 그 개별 종목들을 좀 담아가자. 네, 맞습니다. 오랜만에. 그게 어딘지는 좀 잠시 후에 얘기하는 네. 걸로 하고. 근데 그 말씀하셨던 고객분처럼 요즘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은 더 빠질까 걱정을 하지만 네.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언제 살까 이 매수 네. 기회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식을 들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여기에서의 멘탈에서 지게 되면은 헐값에 팔게 되는 거고. 네. 물론 이제 결과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거.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힘이 드는 거죠. 이게 과정이. 그러니까 이제 종목을 보유하신 이제 고객분들 중에서 아니면 분들 중에서 제가 본인이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을 들고 있냐에 따라서 약간 말씀하셨던 그 멘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어떤 투자를 했을 때 테마 같은 거 말고 내가 이제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을 봤을 때 흔히 얘기해서 이건 좀 문제가 없다. 근데 이거는 장 때문에 빠진 거다라고 생각이 들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장에서도 견디기는 좀 쉽지 않을까. 그나마 상대적으로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약간 뭐 모멘텀 플레이가 아니라 약간 테마성 혹은 이제 약간 수급의 논리로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 장이 너무 힘들죠. 그렇죠. 네. 뭐 반토막 난 주식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스스로 펀더멘탈이 있는 기업이다 생각이 되면 버틸 수 있는 자신이 생기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테마에 의해서 수급에 의해서 올라온 주식을 산 거라는 생각이 들면은 못 버티죠.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 약간 두 가지 부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이제 직장인들도 많으시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중장기로 많이 가셔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어떤 트레이딩을 하시지는 않으시니까 오히려 이제 좀 좋은 종목을 사놓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살까 약간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런 분들 중에서 너무 이제 계좌가 파란색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좀 테마적인 뭐 매일매일 좀 트레이딩을 하면서 약간의 좀 이제 상대 처리를 해볼까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최근에 보면 시장이 너무 빨리 움직여요. 그러니까 뭐 어제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 관련된 뭐 알루미늄, 구리 가격이 올랐다 갔다 오늘 또 에너지가 올렸다 이런 식으로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여기에 대응을 빨리빨리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 마이너스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이 조정이 우리가 이제 일단 조정이라고 보고 약세장이라고 생각하지 네. 않은 그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네. 이 조정이 끝나면 다시 오를 수 있는 섹터 혹은 주식이 무엇일까, 주도주가 무엇이 될까 이거 가지고 이제 많이 고민을 한단 말이죠. 네네. 왜냐하면 그걸로 종목을 갈아타는 게 우리 계좌를 그나마 네네. 다시 좀 복구할 수 있는 빠른 방법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섹터 주식을 들고 해서 될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2018, 19년도에 이제 뭐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좀 코스피 코스닥이 좀 많이 녹았어요. 근데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그때 상장사들의 실적도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SK나 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의 1, 2위 기업들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메모리 사이클에 걸리면서 끝에 걸리면서 흔히 해서 영업이익이 좀 약간 반토막이 나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사이클에 걸린 건데 그러면서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윈터 이즈 커밍 하면서 어떤 사이클 얘기를 나왔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결국은 저는 실적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에 코스피 영업이익 이제 전체 합산을 놓고 보면 영업이익이 제가 볼 때는 뭐 20년 이래 최대치를 찍었어요. 그러면 이제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작년에 최대 실적을 찍었고 올해도 또 이제 영업이익 전체적으로 영업이익 합산 영업이익이 작년을 넘어갈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준은 뭐냐? 작년에 최대 실적, 올해도 최대 실적, 작년을 뛰어넘는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실적에 대한 부분을 딱 기준을 잡으시고 작년에 실적 좋았지만 올해도 실적이 좋을 것 같아. 근데 작년을 뛰어넘을 것 같아.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런 기준이 시장의 평균을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섹터들이 많이 나오고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 게 반도체, IT 부품 쪽.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4분기 어닝 시즌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딱 포문을 열지 않습니까? 그렇죠. LG전자부터 딱 포문을 여는데 그 대부분의 종목들이 매물이 안 좋다더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렇지. 그러면서 특히 이제 최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좋은 장에서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타겟 프라이스가 올라가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많이 견뎌줄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반도체를 좀 중심으로 특히 IT 부품 쪽을 좀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대형주들의 어떤 이런 실적이 올라가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결국 중소형주로 낙수 효과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IT 쪽에서는 최근에 뭐 휴대폰 쪽이라든지 이제 뭐 OLED 쪽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반도체 쪽에서는 뭐 전공정, 후공정 뭐 가리지 않고 다 나오고 있고 소재 쪽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섹터를 굳이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IT 부품이 가장 제가 볼 때는 1, 2순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제 LG이노텍을 좀 중심으로 해서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을 다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 뭐 후공정 업체들 보면 뭐 테스나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다 지금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고 올해 실적도 다 지금 상회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보신다면 또 이제 또 멀리서 보게 되면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이때가 저점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실적을 좀 베이스로 한 좀 섹터라든지 종목 선멸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공감하는 이 상황. 네. 그래서 주가가 잘 이렇게 빠지는 가운데서 버텼잖아요. 잘 네. 좋은 모습을. 네. 이게 이제 시장이 바뀌게 됐을 때 오히려 이게 하락하고 그동안 빠졌던 것들이 올라가는 상황이 그럼 여기서 또 물리게 되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걱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저는 이제 질문도 많이 받는데 사실은 이제 유동성 장세도 지금은 실적 장세로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말씀드리던 베이스는 약간 좀 중장기 투자를 보시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등으로 가장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의 어떤 움직임, 이제 반등 움직임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는 섹터가 이제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NFT 게임 메타버스가 지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런 종목들도 나중에 되면 또 이제 실적에 대한 검증이 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게임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좀 급락 혹은 이제 변동성이 강해지는 게 와 했는데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아직 생태계 조성이 안 됐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고 있고 또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NFT랑 연결되고 또 코인이랑 연결되다 보니까 그 생태계를 다 이제 비교하면서 결국은 그래 너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좀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확립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술적 반등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좀 매매적인 타점에서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게임, 메타버스, 2차 전지는 저는 좀 구조적 성장은 의심하지 않는다. 다만 조금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검증되어 있는 반도체나 IT 섹터가 오히려 좀 편하게 들고 있는 섹터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반도체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는 뭐 이런 진폭은 있을지 몰라도 네. 이제 장기적으로 간다, 중장기적으로. 네. 그러니까 저거는 우리가 만약 지금 산다고 하면 트레이딩의 개념이 아니라 좀 중장기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야, 사면 다 올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우리가 뭐 2010년 초반에 보면 차화정 장세, 뭐 반도체 장세 이런 게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2019년, 20년으로 넘어오면서 모든 섹터들이 다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스피를 이끈 종목들이 뭐 LG 전자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고 현대차도 있고 막 돌아가면서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모든 섹터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런 실적을 넘어서는 혹은 모멘텀을 보여주면서 나왔기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확실히 좀 우리가 말하는 종목 장세, 차별화 장세,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옥석가리가 되느냐, 이게 좀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박? 이거보다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약간 이게 더 화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 투자분들을 좀 대상을 말씀을 드리면 뭔가 5%, 10%의 어떤 이런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내가 좀 편하게 이 회사를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진정한 투자자로서
어떤 2, 3년 정도의 장기적 관점으로 보고 가져간다고 한다면 결국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은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유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2, 3년 지금 뭐 말씀은 하셨지만 기간으로는 뭐 그렇겠지만 어쨌건 어떤 매도할 때는 또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주식들은 그럼 언제 매도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을 매수를 할 때 분명히 본인들이 원하는 목표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슈로 해서 주가가 움직이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 뭐 퍼 계산을 많이 합니다만 이제 증권가에서도 이제 타겟 프라이스가 나오곤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투자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오히려 중장기로 나는 뭐 한 5년, 10년 가져갈래 이런 게 아니면 글쎄요, 저는 최근에 좀 장세를 보면 느낀 게 저 자신으로는 한 20%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좀 그 마지노선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20%의 수익이 나면은 네, 매도하자? 저는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이 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좀 방망이를 좀 짧게 잡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급락장이라고 하죠. 1월에 온 급락장이 또 한 번 올까라고 했을 때 선뜻 대답은 못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몇 번 안 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장에서 우리가 말한 줍줍할 수 있는 용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 우리가 말해서 약간 강제 존버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현금을 구해온다 하더라도 과연 매수 버튼 누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수익이 났다라고 생각이 들면 오히려 좀 짧게 끊어가는 느낌. 그래서 오히려 좀 종목을 회전하거나 아니면 그 종목이 다시 내려왔을 때 다시 밑에서 재매수하는 어떤 그런 관점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이제 주요 기술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오게 되면 기술주는 이제 쥐약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럴 때일수록 실적 중심의 어떤 우량주로 갈아타야 된다. 이게 뭐 보통 시장의 이야기니까. 뭐 대표적인 게 우리 뭐 카카오 네이버도 있을 수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있겠죠. 조금 네. 전에 말씀하신 뭐 메타버스 게임주들도 네. 있을 거고. 네. 일단 이 흐름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전망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사실 근데 저는 기술주를 좀 사실 좋아합니다. 성장주 기술주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가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작년에 2차 전지 특히 이제 소재주의 랠리가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이 나오게 되면 고포 업종에겐 좀 약간 쥐약이다라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제 생각에는 좀 밸류에이션이 싸진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전기차 관련된 거는 이제 구조적 성장이 예상돼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주가가 2023년 4년에 어떤 매출을 끌어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실적이 나오는 그 기간 동안 주가가 좀 횡보를 하면서 실적과 좀 결을 맞춰서 가야 되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주가가 좀 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그래도 포션을 많이 차지하는 게 결국 기술주. 그다음에 뭐 사실 반도체는 뭐 기술주냐 성장주냐 뭐 좀 어떻게 보면 가치주냐는 어떤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는 뭐 성장주이면서 뭐 가치주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좀 기술주를 좀 보고 싶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술주는 전 분명히 좀 한 번에 그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주라고 하면 좀 범위가 너무 넓으니 네네. 좀 어느 섹터를 그래도 좀 중점적으로 보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반도체 IT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차 근데 전기. 반도체 IT에서도 네. 뭐 반도체 소부장이 있고 뭐 네. 전공정, 후공정이 있고 네네. 뭐 또 뭐죠? 파운드리 쪽에 또 네네. 뭐 있잖아요. 네. 뭐 PCB 쪽이 있고 네네. 여러 가지 그 섹터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좀 가장 탑 쪽으로 보시는 저는 후공정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 후공정.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워낙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삼성전자 자체로도 지금 소화할 수 있는 양이 넘어섰다 보니까 후공정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커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후공정 업체들은 생각보다 좀 이제 많이 못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반도체는 후공정 업체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IT 부품 쪽은 뭐 PCB 쪽을 좀 많이 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후공정 업체들 우리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들이 어디가 있는 거죠? 일단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뭐 이제 하나마이크론, 하나마이크론, 뭐 LB세미콘, 그다음에 제가 사실 좀 애정하는 종목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뭐
PSK는 이제 전공적이지만 뭐 PS홀딩스 이런 쪽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가장 애정하는 종목이 잠시만요. 생각이 안. 갑자기 그럴 때 있어요. 네, 한번 찾아보시죠. 네, 잠깐만요. 이게 탑픽이겠군요. 아, 예, 예. 근데 탑픽을 잃어버리셨어. 죄송합니다. 생각났습니다. 네페스 아크. 네페스 아크. 네, 네페스 아크를 저는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저는 후공정 업체를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IT 쪽에서 보면 PCB 쪽 지금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코리아 서키트, 뭐 심텍 관련된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이 저는 충분히 올 한 해 다시 한번 좀 시장에 좀 정상화 된다고 하면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기술주 중에 좀 저는 탑픽은 이제 또 2차 전지. 작년에는 2차 전지인데 작년에 2차 전지 소재들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장비주들이 오히려 소외됐고 셀 3사가 좀 소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셀 3사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약간 논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는 이제 완벽하게 이제 배터리 회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셀 3사 중에서 그나마 좀 모멘텀이 있는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SK이노베이션.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좀 피해를 본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물적 분화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최근에 대선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SK온 같은 경우는 미국에 상장한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배터리에 관련된 좀 프리미엄을 SK 이노베이션 받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셀 3사 중에서 SK 이노베이션이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 소재 쪽에서는 저는 뭐 좀 원익 P&E가 좀 탑픽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장비주는 어디를 보세요? 탑픽을. 저는 장비주가 원익 P&E입니다. 죄송합니다. 원익 P&E고 그다음에 PNT. 요 두 개가 제가 볼 때는 장비주 쪽에 좀 탑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소재 쪽에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아는 양극재 3사, 에코프로비엠, 이제 LNF, 그다음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작년에 거의 뭐 2배, 3배 올랐던 부분들. 근데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도 결국은 회사의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약간 뭐 내부자 거래가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성장성에는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어떤 악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로 지금 빠진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 네.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소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너무 랠리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2~3배가 간다고 하긴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뭐 한 40%에서 50% 정도로 생각하시면 좀 적당할 것 같고, 오히려 작년에 같은 랠리가 장비주나 셀 3사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변수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떤 면에서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은 이제 코스피 2위로 들어서면서 수급을 너무 많이 빨아들이다 보니까 약간 지금 이제 뭐 MSCI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지수에 편입이 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일정 부분 지금 포션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지금 보유해야 하는 뭐 기간부터 시작해서 이런 측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포션을 줄여가면서 그 종목을 매수하다 보니까 모멘텀에 상관없는 매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 2차 전지 관련된 여러 주식들이 매도되고 이쪽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 수급 논리 때문에.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잠잠해질 때 오히려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확실한 이제 모멘텀 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아까 장비 말씀드렸던 원익 P&E, 뭐 PNT 같은 종목들이 좀 반등이 더 소재보다는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정말 찐바닥에서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많지가 않다. 동의가 되는데 지금이 그런 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래도 더 빠질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지금은 사면은 안 되는 구간이라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그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사야 될까? 어떻게 보세요? 언제라고 한다면 사실은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일단 뭐 수급적인 논리로 보게 된다면 지금 외인들이 역대급으로 지금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외인의 수급이 언제쯤 돌아올까? 근데 결국 그게 뭐 환율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이제 파는 것인지 아니면 뭐 종목이나 섹터에 대한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 좀 확인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이머징 마켓에 대한 이 수급 논리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위험 산업 심리가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돈이 글로벌 쪽으로 몰리거나 지금 말씀하셨던 안전자산으로 좀 몰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수급 논리를 좀 먼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 부분도 있어요. 근데 과연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얼마큼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컨센서스나 어떤 이런 부분을 명확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이 지지율에 대한 부분을 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약간 이 전쟁을 조장을 해서 지지율을 약간 몰타야 한다는 약간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미국 잘하는 게 군수 산업의 또 네. 성장, 그 어떤 활성화를 통해서도 위기 탈출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네, 거기다가 이제 조금 민주당과 공화당의 어떤 주식을 대하는 스탠스도 약간 다르다 보니까 연준도 약간 그 스탠스를 좀 아무래도 맞춰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는데 이거는 이제 또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런 좀 여러 가지 좀 확인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이제 우리 좀 자체로 봤을 때는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제 작년 4분기 다 나왔으니까 올해 1분기 과연 이제 인플레이션을 뚫고 얼마큼 이제 강하게 나올 수 있는가. 1분기부터 시작해서 좀 올해 컨센서스가 좀 상향되는 걸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2월은 조금 지나가야 될 것 같고 3월 초에서 중순 정도 되면 분명히 좀 명확한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선입니다. 사실은 이렇게까지 대선이 재미없는 증시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막 뭔가 공약들을 던지면서 관련된 것들이 막 올라가는 네. 이게 안 보이니까. 근데 이거는 전체 시장이 지금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확실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현명해지시고 똑똑해지신 것 같아요. 아, 정치 테마주에 이제 잘 기웃거리지 않는다. 그런 것도 있고 뭔가 공약을 내놓거나 어떤 주식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아니면 이제 복지 정책 이런 걸 내놓을 때 과연 그 돈이 어디 있느냐, 어디서 끌어다 쓸 거냐, 그러면 결국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 논리정연하게 어떻게 보면 아규먼트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좀 약간 허황된, 약간 논리적이지 않은 공약에 별로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어떤 공약이 나오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부터 있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좀 더 득실을 따져가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만약에 대통령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지금 주식 인구가 1000만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분 어떤 이런 투자자들을 위한 어떤 정책에 상당히 신중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야 될 때 이 현금을 지금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혹은 뭐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분이라면 그거를 써야 될 때는 결국은 외국인이 다시 사주기 시작할 때? 일단 수급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때 그 의미 있는 매수를 네. 해주기 시작했을 때 네. 그거는 금리 인상 이후로 봐야 되나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될 때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 이후에 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정확하게 좀 시작이 되고 이제 올해 얼마를 하겠다라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이제 미국도 지금 조정이 나오면서 조금씩 올라가면서 신고가 흐름을 나올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사도 늦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분명히 싸지고 이 정도까지 왔어? 그래서 이제 좀 사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분명히 좀 심리도 있겠습니다만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수가 지금은 올라갈 때 오히려 종목의 어떤 비중을 줄이고 또 2600선, 2500선까지 오면 또 다시 매수를 하시고 약간 이런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지수를 봐야 되고, 현재로서는 좀 추세적인 상승으로 전환되진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매수의 버튼을 누르기에는 조금은 쉬운 상황은 아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바로 내일 새벽이죠. 네네. 내일 새벽에 이제 뭐 FOMC 회의록이 됐든 그다음에 또 이제 우크라이나, 뭐 네네. 러시아 뭐 이런 상황이 됐든 여러 가지가 이제 드러나게 될 텐데 내일 시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최근에 좀 시장을 보니까 미국 증시가 이제 딱 전날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보니까 미국 선물 지수에만 연동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미국의 시장의 상황도 되게 중요한데 이제 우리나라가 열리는 시장의 미국 선물 지수와 좀 같이 연동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들, 뉴스 플로우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지금 미국 선물 지수를 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외인의 매수세가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기관에 대한 매수세를 지금 전혀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 게 연기금부터 시작해서 금융투자나 어떤 이런 기관들은 최근에 지수 방어를 전혀 못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을 보호한다는 느낌보다는 제가 1월 달에 보면서 느꼈던 게, LG에너지 솔루션 담느라고 참 정신이 없구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많이 안타까워서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의 솔직히 매수 여력은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약간 투자 심리가 얼어있고 더 빠지면 어떻게 하지? 넣어도 될까? 약간 이런 좀 확신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의 좀 수급이 좀 들어오는 부분이 좀 아이러니하게도 좀 받쳐줘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일단 결국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네. 반등하면은 그러니까 좀 약간 매도를 하죠? 예, 그러니까 좀 코스피 상으로는 저는 이제 2,800에서 2,850 정도가 되면 한 번 정도는 좀 이제 비중을 줄여가면서 현금화를 한번 하시자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빠졌지만 또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900에서 950선 정도가 되면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살짝 좀 비중을 줄여가면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해결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좀 관망하는 좀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정리하면 2,600선 오면은 좀 매수, 그 다음에 2,800선 오면은 좀 매도.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참 그 작년 12월 달인가요? 말쯤에 그 나왔던 그 2022년 그 증시 뷰 네. 전망을 보면은 각 증권사들 한 6개, 7개 그 평균 보면은 2,600 뭐 요선을 하단으로 잡고 한 3,300, 400 정도를 상단으로 잡고 박스피, 네. 박스권을 예상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금 이 그 증권사들이 시장을 전망했던 대로 박스권 하단에 오면 너무 네. 두려워할 거 없이 사야 될 때 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단은 좀 많이 틀렸죠. 상단은 좀 지금으로 봐서는 좀 힘든 것 네. 같고. 근데 어차피 그건 1년 예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하반기가 또 예, 하반기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이 완벽하게 꺾였다고 보시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렸던 게 결국 이제 우리나라 상장사 영업이익이 분명히 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생각보다 좀 잘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2,600까지 왔는데 어떻게 잘 버티냐라고 좀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실적이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좀 많이 버티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600선 오히려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오시는 게 맞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전쟁의 시나리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있겠습니다만 저는 올해도 시장이 꺾였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오히려 지금 박스권 트레이딩을 하겠습니다만 분명히 한 2,900선까지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추세 전환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약간 트레이딩 매매가 좀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사실 이런 좀 실적들이 좀 명확해지고 시장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모든 악재들이 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시장이 너무 악재에 좀 반응하는 좀 시장인데 조금씩 이제는 바닥입니다. 이제는 사도 됩니다. 싸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긍정의 좀 메시지가 나오면서 시장에 좀 주목하는 어떤 그런 환경으로 변경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분명히 좀 추세적인 확실히 전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좀 박스권 트레이닝이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송 보시는 분들은 잘 참고하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결론적인 부분보다는 왜 이런 결론에 도출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 근거, 여기에 좀 집중을 하시면서 팩트 확인,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바탕 위에서 네네. 이렇게 자신의 자꾸 뷰를 만들려는 훈련을 좀 하셔야 계속 실력이 느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나온 속보 잠깐 보니까 러시아 국방부에서 발표한 게 일부 병력 우크라 인근 훈련 마치고 복귀 시작 뭐 이런 뉴스도 나오네. 네, 하여튼 내일 어떻게 될지 한번 좀. 근데 어쨌든 나스닥 선물도 지금 뭐 0.8% 올라가고 있고, 네, 한번 좀 기대를 해보죠. 네, 오늘 알겠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곧 이어서 해외 투자 원자재 연구소 이석진 소장님을 모시고 요즘 원자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잠시만요.
네, 원자재 해외투자연구소 이석진 소장님, 금융연수원 겸임 교수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우리가 원자재에 대해서는 그냥 크게 워낙 캐파가 큰 곳이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신경 쓸 일이 없었는데 네네. 요즘은 이제 원자재의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 인상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거에 따라 또 기업들의 이익이 달라지고 있고요. 네. 하여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원자재 가격이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다. 사상 최고치를. 네. 이 상황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원자재는 한 1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슈퍼 사이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10년 전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원자재 가격이 최근 들어서 많이 급등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우선 그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료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제일 많이 오른 그 두 개의 그림이 이 선이 있을 거예요. 이 파란색하고 녹색 선을 보시면은 이 파란색 선은 원유 ETF의 1년간 성적표고요. 예, 이 녹색이 그 WTI 유가의 지금 1년 성적표입니다. 한 56% 정도 올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이 보라색 선 두 개가 원자재 전체 지수의 현물가와 선물가예요. 비슷하게 한 30%대 초반 정도 오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는 이게 바로 미국 S&P 500 지수죠. 연간 지금 1년간 한 12% 올랐는데 원자재들이 훨씬 많이 오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원자재 측면에서는 분명히 투자자들이 이제 원자재에 투자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좋은 뉴스긴 한데 전체 금융시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뉴스인가? 이거는 좋은 뉴스 아니에요? 이게 지금 주가 빠지고 있는 이유가?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이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위 지금 제일 투자자분들이 많이 아시는 얘기가 유동성 장세하고 실적 장세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동성 장세는 대부분 이제 경기 회복 국면이거든요. 이런 국면에서는 주식이 끌고 원자재가 뒤에 따라가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 확장기, 소위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원자재의 상승 어떤 폭이 주식을 앞서가면서 지금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실적 장세에 들어섰다는 건 확실한데 실적 장세의 초반이냐 후반이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장세의 후반으로 가게 되면은 문제가 기업들의 실적을 볼 때도 질적인 부분을 더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위메이드 이제 주가 하락 보면 알겠지만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실적이 되게 잘 나왔다라고 했지만 주가는 급락을 했거든요. 원인은 돈을 정상적으로 번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ICO를 한 것. 그 소위 유동성 장세에서는 거의 묻지마식으로 실적만 잘 나오면은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적 장세 후반부로 가기 시작하면은 반대 현상, 그러니까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의 실적을 체크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동성 장세하고 실적 장세라는 게 결국 생각해 보면은 기업들의 주가는 왜 오르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유동성이라는 건 결국에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떨어진다라는 측면인 거고요. 실적은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싸게 하고 실적이 좋아지면은 기업들의 어떤 주가가 올라갈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 장세와 실적 장세에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 실적 장세 후반으로 접어들면은 소위 그 어떤 자금 조달 비용의 증가만큼 실적의 증가 기대가 높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과거에 그런 적들이 많다. 그런 통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초반에 금리를 올릴 때는 기업의 실적이 그 금리 상승을 이길 만큼 더 좋아지는데
실적 후반기로 가게 되면은 금리 상승만큼 실적이 증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그게 원자재가 제일 많이 올라가는 국면하고 좀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원자재가 좋아지는 시기, 원자재가 제일 많이 오르는 시기는 오히려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좀 불리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시점, 우리가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갔다 얘기하는데, 네. 소장님은 지금 초기라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후기라고 보세요? 후반이라고? 전형적인 그 나타나는 현상은 후반부예요. 그러니까 실적 장세의 후반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실적 장세의 시작, 왜냐면 실적 장세 역시 주식 시장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후반이라고 하면 이제 거의 이제 끝 마무리 그렇죠. 구간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봐드리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약간 좀 불쾌해질 수도 있는 그런 국면일 수도 있겠지만 또 새롭게 또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이제부터 또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다. 새로운 또 사이클이 시작되면은 나도 한번 이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이석진 소장님은 주식시장 이제 실적 장세 우리 좀 이제 상승할 거를 기대하는데 금리 인상 이후에 네네. 오히려 좀 이 원자재 시장의 동향을 봤을 때 네.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쪽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부터 금리를 올린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지금 연준의 금리를 보면은 벌써 한 세 차례 네 차례는 오르는 게 지금 반영돼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 저 10년물 미국 채금리.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이제부터 올리는 전통적인 국면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부터 금리를 올린다면은 실적 장세에 지금 진입한 셈이 되겠지만 사실은 이미 금리를 3번, 4번 이상 올린 지금 국면이랑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장세의 초반이 아니라 후반부로 보는 게 더 논리적이고 좀 더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건 우리 이제 인플레이션 뭐 여러 원자재 인플레이션도 그렇지만은 이게 좀 가라앉을 것을 기대하잖아요. 원래 이제 파월 의장도 조금 뭐 몇 달 후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 했는데 이제 갑자기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시장이 올해 들어와서 이제 풍지박산이 났는데 네네. 좀 어렵게 보시나요? 다시 이게 좀 가라앉을 앞으로의 그 전망에 대해서 원자재 가격? 네, 저는 당분간은 원자재의 강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까지는 템포러리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주장했던 네. 연준이 일시적이다. 그렇죠. 이제는 템포리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제는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더 많이 쓰고 있고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잡힐 수 있는 것이냐라고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요새 MMT라고 해가지고 모던 모네터리 시어리라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엔 무슨 논리냐면은 금리를 올리지 않고도 정부가 돈을 풀어서 계속 경기를 부양할 수 있고 물가 상승 압력을 잡을 수 있다라는 하나의 논리거든요. 우리 보통 현대화폐 통화 이론이라고 그렇죠. 하나요? 그렇죠. 예, 현대화폐 통화 이론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논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들이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은 금리를 올리지 않고도 계속 성장할 수 있고 금융시장의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정치인이 안 좋아하겠습니까? 정치인은 돈 쓰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막 공약 내놓고 그거 다 쓰면. 정치인들 입장에서 제일 내놓으면 안 되는 공약이 증세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 그 정치인들의 성향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과연 거의 중앙은행이 지금 정치에 약간 좀 종속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중앙은행이 공격적으로 선제적으로 금리를 많이 올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얘기는 물가를 그렇게 빨리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근데 이제 물가를 못 잡는다고 하면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이 금리 인상 혹은 긴축 이게 강도가 점점 세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0.5bp 올라가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네네. 한 번에. 네. 근데 그러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이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하거나 이 꺾이지 않는다면은 네. 더 강력한 조치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중앙은행이 신뢰를 계속 유지하고 내일이라도 중앙은행이 개입만 하면은 물가를 잡을 수 있다라는 투자자들의 생각이 광범위하게 펼쳐진다면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템포러리하게 가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힐 거라고 보지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유가를 필두로 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은 그 상승 압력 자체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주류, 그러니까 지금의 큰 가장 여러 가지의 그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우리 소장님의 제 의견이시잖아요. 의견이죠. 예. 근데 제 의견이긴 합니다만, 저와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경제학자들도 최근에는 많이 늘고 있죠. 네. 네. 갑자기 그 신뢰도를 확 부여를 하시는데 나만 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시장에는 강세론자와 약세론자가 있고요. 그렇죠. 강세론자의 논리와 약세론자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선택할지는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이제 받아들이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네. 질문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 이제 우리 소장님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네. 반대로 지금 이제 잘 해결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반대편 논리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 네. 논리는 무엇을 근거로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이것도 뭐 결국에 제 생각입니다만 제 생각입니다만 양쪽의 생각을 예. 이게 사실 경기 사이클이 과거에는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로 이제 바뀌어 왔어요.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지금 벌써 한 13년, 14년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경험하시기에 이 시장이 결코 꺾이지 않는구나. 중앙은행이 개입만 하고 정부가 개입만 한다면은 더 갈 수 있어라는 그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광범위한 이런 믿음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도 계속 가다 보니까 연준에 대한 그냥 확고한 믿음, 해결할 수 있다는. 연준과 선진국 정부의 이런 어떤 그 경기 부양에 대한 노력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공 이런 것들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 있었던 팬데믹이라는 사태를 겪으면서 오히려 시장은 훨씬 더 점프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이면 한 8, 90명 정도는 더 긍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그런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그런 어떤 기대감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벌어지는 현상이 아닌 네. 데이터가 아닌 네네. 그냥 그런 환경을 용인할 수 없는 정부와 네. 중앙은행들의 어떤 그렇죠. 스탠스 요거를 기대하는 거군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좀 뭐 과격하게 말하면은 공짜 점심에 이제 길들여진 측면들이 많다라는 거죠. 하긴 예전에 보면은 네. 2020년, 21년 이렇게 초반까지만 해도 어려우면 연준이 뭔가 방법을 내놓겠지 이런 기대감을 많이 네. 가졌잖아요. 네네.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은 그때랑 좀 다르다는 거예요. 2018년, 19년도에도 연준이 금리를 올리다가 결국 시장에서 반박이 많았고 논쟁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금리를 다시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면은 결국에는 금리 좀 올리다가 말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물가 상승률이 2%대도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7%대란 말이에요. 여기서 과연 좀 올리다가 다시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이냐. 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 상황을 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막 엄청난 수요에 의해서 네. 발생이 된 게 아니라 공급단의 문제. 그러니까 네. 물건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다 보니 뭐 물류 대란이 됐든 뭐 아니면 공장이 안 돌아가든 코로나 때문에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생겨난 거기 때문에 네. 요것이 해소가 되면 금세 네. 해소될 수 있는 일시적 문제 아니냐 네. 이렇게 보는 분도 있단 말이죠.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근데 지금 제가 느끼는 이런 현재 상황은 전형적인 인플레이션 요인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 돈이 많이 풀렸다라는 거는 뭐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시는 부분인 거고 공급 측면에서도
지금 말씀하셨던 일시적인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 요인은 이 락다운이 해결되면 결국에는 팬데믹이 물러가면은 다시 공급망이 돌아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공장에 돌아가고 하면서 펼쳐질 것이다. 다시 풀릴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구조적인 부분은 임금이에요. 임금은 한번 올라가면 빠꾸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임금이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모든 국가에서. 미국만이 아니라.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임금 상승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또 노조의 힘이 다시 또 커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엮이면서 임금 상승 부분들 그리고 뭐 이게 또 좀 약간 좀 벗어난 부분일 수도 있지만 가만히 보시면 이 기그 이코노미 소위 어떤 플랫폼 이코노미가 들어오면서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뭐 라이더 쪽으로 가시고 하면서 훨씬 소득이 좋다라고 해서 가시는데 공장에서 정말 필요한 생산에 필요한 그 생산성 증가에 필요한 노동력은 또 감소하면서 이분들도 구하려면 또 임금 더 줘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구조적인 임금 상승 요인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템포러리한 부분도 있지만 구조적인 부분들이 같이 섞이면서 최근에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전형적인 그냥 전형적인 인플레이션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플레이션의 가장 쉬운 정의가 뭡니까? 오늘이 제일 싸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뭔가 그걸 돈을 현금을 물건으로 교환을 하려고 하는 그게 그렇죠. 이제 더 악화를 그렇죠. 오늘이 제일 싸다라는 생각을 소비자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원자재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내일 모레 되면 더 비싸질 거기 때문에 일단 재고를 확보하자. 그래서 계속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실물 수요와 투기 수요가 다 섞인 측면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투기 수요가 이것을 이끌었다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인 기업들의 실질 수요를 바탕으로 한 성구매 이런 것들도 이제 다 그럼요. 수 있다. 지금 기업들의 그 재고 확보 노력이 지금 되게 높아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왜냐면 더 자꾸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럼요. 오늘이 제일 싸다라고 봤을 때는 당연히 현재에 빨리 쌓아놔야 되는 거고 이런 현상이 지금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슈퍼 백어데이션이라는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요즘 우리 주식시장에서 오르는 주식들 보면 뭐 음식료주라든가 철강, 그러니까 이게 그 원자재 가격을 물건값에 전이시킬 수 있는 산업은 오히려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물건값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이런 논리로 이제 상승한단 말이죠. 그렇죠. 실제로 이게 적용될 수 있는 업종이랄까요? 이런 게 있나요?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나열할 수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시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똘똘한 한채가 아니라 똘똘한 주. 그렇죠. 똘똘한 그 주식에 대한 수요, 인기, 메리트가 더 높아지는 시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누가 갑이냐 이겁니다. 결국 물가가 오르는 거 이상으로 제품 가격을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 기업이 갑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갑인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어떤 기업들이냐면은 소위 필수 소비재 기업들하고 에너지 기업들이에요. 에너지, 유가 같은 경우는요,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의 뭐 최고라고 하는 이유가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소비자 물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냉난방 그리고 어떤 교통비 이런 거거든요. 다 에너지, 유가예요.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원유라는 게 산업의 쌀이거든요. 당연히 얘들 입장에서도 원유를 제일 먼저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소비자들도 기업도 원유를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 당연히 갑은 원유 기업들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뭐 자료 약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1년간 주요 어떤 뭐랄까요? 에너지, 농산물 이런 원자재 관련 기업들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이 제일 많이 오른 이 기업이 뭐겠습니까? 이게 엑슨모빌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유가 올랐으니. 이 에너지 기업, 정유 기업, 이 원유 생산 기업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 주가 올랐다는 거죠? 주가 그래프인 거죠? 그래서 이거 주가 그래프예요. 이거 엑슨모빌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똘똘한 그 주식이라는 건 결국에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물가가 올랐다고 해도 결코 소비를 줄이지 않는 게 뭡니까? 지금 이거 보면은 이거 코카콜라.
그리고 맥도날드. 이거 사람들이 저 물가 올랐다고 해가지고 콜라 안 사 먹고 하지 않습니다. 맥도날드 가서 빅맥 먹습니다. 당연히 이건 성과가 괜찮죠. 그리고 한국에도 이런 게 있죠. 한국의 똘똘한 그 제품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겠습니까? 절대 없어서 안 되는 라면. 815 콜라. 요 보시는 게 라면인데요. 농심 신라면. 그래서 이 농심 주가가 그래도 최근에 제일 이렇게 좋게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다음에 연브란드라고 해가지고 요거 버거킹하고 뭐 이런 펩시콜라 이런 거 갖고 있는 기업들이죠. 요런 계속 기업들. 먹는 음식료 결국 음식료군요. 음식료하고 에너지. 이게 대표적인 그 가치주죠. 그러니까 성장주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예요? IT,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플랫폼 기업들. 그다음에 내구 소비재. 그다음에 반대로 그 가치주라고 한다면은 에너지, 파이낸셜, 금융업종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에너지하고 이 필수 소비재 이쪽으로 투자자분들이 가시는 게 조금은 요새는 안심이 되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은 우리 소장님은 네. 일단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이건 일시적인 게 아니라 네. 전형적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연준의 방식은 금리 인상과 긴축과 뭐 이런 것들로 그걸 막으려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그러니 그것은 결국 주식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렇게 네. 낮출 거라고 보시는 건데 그 가운데서 이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전될 수 있는 음식료라든가 네. 이런 쪽들을 정유라든가 네. 에너지 기업들 네네. 이런 주식들은 그나마 좀 오를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제 말의 핵심은 누가 갑이냐, 어떤 기업이 갑이냐. 지금은 갑인 기업이 그래도 성적이 제일 좋을 수밖에 없는 시대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이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네. 예, 지금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저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2022년은 전형적인 인플레이션의 진행 과정에 있고 이런 과정에서는 어떤 기업이 갑인 기업이냐 이거에 갑인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제일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죠. 에너지 기업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제 정유 기업이 이제 일단 떠오르고요. 그거 말고 우리 철강주들 네. 보면은 작년인가요? 작년 초인가 작년 중반인가 왜 철강주가 오르고 내리고 할 때 네네. 그 뭐라 그럴까요? 시그널로 네. 철광석 가격의 상승, 그러니까 이게 결국 원자재 가격의 네. 이 상승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네. 이 철강주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이게 다시 또 이제 앞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철강하고 이 음식료하고 다른 점은 철강은 사실은 가장 원자재 중에서 경기에 동행하는 원자재예요. 철강하고 구리하고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경기 동행성이 높은데 얘들은 그 유동성 장세부터 올라갑니다. 경기 회복기부터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제 경기 확장기 중반부까지 같이 주식가 올라가다가 경기 확장기 후반부로 가게 되면은 이 경기 민감 원자재들도 약간 이제 힘이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철강이 뭐 물론 당장 뭐 떨어진다라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원자재 중에서는 에너지나 농산물에 비해서는 미리 먼저 올라가는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경기 확장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좀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게다가 철강이라는 산업 자체가 항상 갑인 산업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철강 산업이 지금 현재 국면에서 뭐 섹시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건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원자재 관련해서도 전에 좀 몇 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원자재 ETF 가운데서도 뭔가 그 특수금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기차 뭐 배터리 이런 쪽에 네네. 사용되는 그런 비철 금속에 연관된 거는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투자할 만하다. 더 네. 오를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우리가 지금 원자재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네. 그럴 만한 그 어떤 시점인지 매수의 시점인지 네. 한다면 어디에 해야 되는지 네네. 예, 좀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주식도 같지만
원자재도 경기에 동행하는 원자재, 후행하는 원자재, 둔감한 원자재가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은 경기 후행하는 원자재나 경기 둔감한 원자재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경기에 동행하는 원자재보다는 후행하거나 둔감한 원자재. 그러니까 경기에 후행하는 원자재는 대표적으로 농산물을 들 수가 있고요. 경기에 둔감한 원자재는 금을 비롯한 귀금속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그림에서는 지금은 그런 쪽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금 투자 괜찮다. 금은 좀 제가 볼 때는 하반기 쪽으로 가면은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우크라이나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아져가지고 금값이 올라가긴 합니다만 금 역시 금리 상승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을 지금 당장 사는 거는 별로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 하반기 지나고 나면은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경기 고점 치고 이제 경기 둔화되기 시작하면은 다시 이제 경기 둔감성 원자재인 금의 또 이제 시대가 다시 또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모멘텀이 있는 주식들이 있듯이 모멘텀이 있는 원자재란 측면에서는 단연 한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은 니켈하고 알루미늄이었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2차 전지 배터리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 이 리튬 전지에 결국 뭐 NCA 뭐 NMC 뭐 LFP 이렇게 나누는데 그게 뭡니까 어떤 금속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느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면 갈수록 원가 측면에서 이런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니켈의 비중을 늘려야 된다. 하이 니켈을 해가지고 니켈의 비중을 90% 이상으로 늘려야 된다라는 게 지금 뭐 이 산업계의 어떤 하나의 일종의 과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LG 에너솔루션이든 SDI든 뭐 SK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니켈의 수요는 향후 10년간 앞으로도 한 10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다 보니까 여전히 니켈에 대한 모멘텀이 살면서 니켈 가격이 점진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원자재의 지금 가장 큰 모멘텀은 니켈 쪽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알루미늄도 마찬가지로 이런 전기차라든지 배터리에 계속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매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여기에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가요? ETF밖에 떠오르질 않아가지고. 네, 뭐 ETF도 있고 개별 종목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미국의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인 알코아 같은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런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도 괜찮다. 벌써 이미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1년 동안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니켈 같은 경우도 니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브라질의 발레라는 기업이 있고요. 물론 미국에 상장이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뭐 스미토모 종합상사라는 기업도 있고요. 한국으로 치면은 직접적인 수혜 기업으로 볼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는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 고려아연의 자회사 중에 캠코라고 있어요. 황산 니켈 생산하는 기업인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니켈의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개별적인 종목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ETF가 있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시면은 선물 투자죠. 선물. 예, 직접 선물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 선물은 우리가 괜히 그냥 돈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증거금만 이렇게 좀 넣어놓으시면은, 그러니까 리스크가 그만큼 있죠. 왜냐면은 적은 돈으로 증거금을 넣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풀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레버리지를 진짜 맥시멈으로 치면은 뭐 20배, 30배까지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선물 시장에서도요. 잘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투자자들이 그런 어떤 레버리지에 대한 고민을 좀 낮춰주기 위해서 미니 선물, 마이크로 선물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대략적으로 레버리지가 뭐 제가 볼 때는 한 5배에서 한 10배 정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향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고 로우리스크 로우리턴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성향에 따라서 투자 수단은 다양한 거고요. 그다음에 한 배도 가능하다는 거죠. 예. 한 배수로 그냥 추정하는. 그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자재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식은 대부분 다 올라가셔야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뭐 거의 공매도 치시는 분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기만을 바라는 분들이 많겠죠.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원자재는 기본적으로 선물 시장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어떤 순간이든 간에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 둘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자기의 의지에 맞춰서. 그래서 ETF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원유가 올라가는 ETF가 있으면 원유가 떨어지는 ETF가 있어요. 그렇죠. 금이 올라가는 ETF가 있고 금이 떨어지는 ETF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ETF도 등장하듯이 선물시장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자재 시장은 항상 올라가야지 나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는 유가가 이제 다 왔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떨어지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원자재 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 환경상 원자재의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해지를 좀 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 해지를. 그럼요. 예. 그건 뭐 이제 그 성향에 맞춰서 하겠지만 환율하고 원자재가 그런 쪽에서의 해지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좋은 대체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라면 결국 우리가 이제 실적 장세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이제 기업들의 실적인데 네. 매출이 는다 하더라도 네. 이익이 깎이는 거 아닐까? 결국 이게 이제 PER에 낮아지는 현상이니까 네. 주식 시장의 또 악재, 네. 그러니까 좀 전망을 좀 어둡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얼핏 드는데. 네. 네. 예, 맞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 기업들의 미래 이익에 대한 현재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에 뭐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1,000억을 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지금 저금리라면은 그 1,000억이 지금 돈으로 990억일 건데 만약에 금리가 1%, 2%, 3% 올라가면은 그당 3년 후에 1,000억이 지금으로 치면 이제 900억으로 떨어지는 이런 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은 있죠. 그렇다면 완성차 업체나 조선업체, 건설 이런 쪽은 실적이 더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수록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가요? 큰 그림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업종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제품 브랜드로서 뭐 그대로 가격을 전가하기는 쉽지 않은 쪽이고요. 해운업들도 그래요. 대부분 해운업들도 경기가 이제 불황이 오고 그러면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뭐 저도 되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아무래도 당분간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사그라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인 측면에서 2022년은 보내는 게 결국 항상 사이클은 돌고 돌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맨날 자산 가격이 오르기만 한다면 나중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점점 기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런 사이클이 있는 게 더 좋은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원자재의 상승 사이클이고 그에 맞는 어떤 역효과 혹은 그 반대 방향 사이드로 주식시장은 좀 더 어려워질 것으로 관련된 기업들의 이익은 줄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뭐 그럴 수밖에 그러나 없습니다. 그거보다 사실 더 무서운 거는 연준은 이 7%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계속되는 한 잡을 수 없으니 아주 강력한 뭐 관련된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게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지금 원자재를 장기 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원자재는 한 6개월 정도 투자를 잡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원자재는 계속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올해 뭐 하반기 어느 순간 되면은 원자재 가격도 둔화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자꾸 이 결론에 뭐 이렇게 나오신 전문가분들의 말씀 결론에 집중하지 말고 그 결론을 도출하시는 그 논리 네네. 이거에 좀 집중을 해서 팩트 체크를 하고 나름대로의 각자 뷰를 네. 좀 갖자. 그러니까 우리 모토가 요즘 정말 좋은 전문가를 믿지 말자. 네, 정말 좋은 말씀이세요.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어떤 분도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없습니다. 사실 뭐 올해 주가 지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올해 주가 뭐 다 장밋빛 전망이었잖아요. 그런데 한 달 만에
뭐 이렇게 망가진 걸 보면은 전망은 전망일 뿐이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전망에 깔려 있는 논리가 어떤 논리인 것이냐라는 거에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원자재도 보니까 이제 다양한 투자처의 하나로서 한번 좀 스터디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나중에 또 한번 또 모시고 원자재 시장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전에 그 한번 저희 방송했을 때는 백금 경기 회복이 됐을 때는 백금의 상승률이 백금이란다 은의 상승률이 네네. 금을 압도한다 뭐 네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네.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하여튼 한번 다음에 뭐 팔라듐도 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야기 네. 들어보니까 네. 다음에 한번 이런 시간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아까 그 연구소와 네. 그 하고 계시는 그 겸임 교수 어느 것을 먼저 소개를 할까? 상관없습니다. 네, 뭐, 예. 원자재 해외투자연구소 네. 소장이시고 금융연수원 겸임 교수시죠. 이석진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여튼 시장에서는 현재 상황을 분석하는 다양한 이유, 논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취사 선택할 것이냐는 이제 우리 보시는 투자자들의 몫인데요. 하여튼 신중하게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하여튼 뭐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때이니까 네, 하여튼 다시 한번 나의 그 포지션 되돌아보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좀 뭐 나스닥 선물 지수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지금 1.58 유럽 증시도 상승하고 있고요. 뭔가 내일은 또 좋은 하루가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감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수 저자님 2021년도에 네네. 13억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었을까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머니톡에서 8.15 캠퍼스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제까지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너무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돈으로 실전에 들어가서 돈을 잃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분들,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금까지는 돈을 잃었더라도 앞으로는 자신만의 어떤 투자 원칙을 세우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8.15 캠퍼스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맞는 투자법과 관련해서 단기 매매 혹은 초단타, 장기 투자 혹은 스윙 여러 가지의 방식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투자를 하는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그 자금의 성격이 어떤지에 따라서 가장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 방식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다양한 투자법들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나에게 맞는 투자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이 아닌 실제 투자에서 큰 수익을 내신 분들, 자신만의 어떤 기법 혹은 투자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방식은 장기 투자일 수도 있고 스윙일 수도 있고 단기 매매일 수도 있는데요. 각 분야에 정말 특화된 어떤 실적을 가지신 찐 투자자, 찐 고수라고 볼 수 있는 분들, 이러한 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 특히 한국 주식시장의 데이터들을 훤히 알고 있는 거시적 관점으로도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들도 8.15 캠퍼스와 함께합니다. 이번 8.15 캠퍼스에서 첫 번째로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은 2021년 시장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그 시장에서도 매달 1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신 13억 이상의 수익을 낸 찐 고수시죠. 단기 매매로 그러한 수익을 내신 분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자신만의 원칙으로 종목을 발굴하는 기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분의 교육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현재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손해를 보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신만의 단기 매매 투자 원칙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요즘 우리 김정수 저자님 인기가 아주 커지고 있는데요. 네. 댓글 보니까 깡통 형님으로 불리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인기 체감하고 있으신가요? 아, 예. 저도 뭐 댓글도 보고 전화도 여러 번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제 책을 그 10번 이상 읽었고 유튜브를 뭐 몇 번씩 보셨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무려 그 200만 횟수가 넘어갔고 오늘자로 보니까 230만 횟수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헬스장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 뭐 이러신 분까지 계셔가지고 예,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고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네. 이번에 교육 과정을 만드시죠? 네, 네. 가지고 계신 그 투자의 노하우를 네. 정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네, 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네, 네.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아, 이게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지금 워런 버핏도 90살이 넘으셔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주식 투자는 마우스만 클릭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누구든지 나이가 100세가 넘어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젊은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최소한 뭐 3, 40년 이상, 50년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가도록 그렇게 책을 썼고 또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이제 나와서 했는데 그것만으로 조금 부족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성실하게 이수하시면은 누구나 1시간 안에 좋은 종목을 고를 수가 있고 또 나만의 필살기를 갖추어가지고 평생 그 낚시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깡통을 무려 12번이나 쳤지만 13번째 성공하고 14년대 무려 13억 이상의 돈을 번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와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도 저를 믿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분들에게 꼭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가르쳐 주고 싶다, 도움을 주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그럼 물론 이제 제가 하루에 200개 종목을 12분의 1차로 이렇게 고를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성실하게 잘 이수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로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네. 또 단기 투자 혹은 네. 단타를 통해서 돈을 벌기는 더더욱 쉽지 않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 김정수 저자님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네네. 수익을 내신 거잖아요. 네네, 13억을 그렇습니다. 보신 건데 네네. 그 단기 매매의 그 기간, 그러니까 네.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언제 파시는지 네네. 제가 이제 주로 장대 양봉이 형성된 그 세력이 돈을 넣은 그런 종목을 위주로 특히 또 그 턴어라운드 된 그런 주식만 사서 그 이익이 한 플러스 10% 정도 나면은 매도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누적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 네네. 프로그램에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네네. 한국 시장에 특화된 단기 매매 네네. 트레이딩 방식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이제 그런 거가 맞지 않았었고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그 또 한국 주식 시장 상황상 단기 매매가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단기 매매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단기 매매 투자에 적합하다고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들의 90% 이상은 단기 매매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그 성격이 그 빨리빨리 문화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단기 매매는 비교적 단타나 초단타보다는 느리지만 며칠만 해도 승부를 볼 수가 있고 평균 보유 기간이 장이 좋을 때는 뭐 1개월에서 2개월밖에 안 되고 또 뭐 장이 이렇게 요새같이 안 좋을 때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잡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 성향하고 딱 맞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 단기 매매로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에게 네네.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건가요? 그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종목 1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5만 건 이상을 거래하면서 제가 물렸던 거를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그 12가지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또 반드시 사야지 될 종목 유형도 1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이 24가지가 있는데 이 24가지가 제 책에는 아쉽게도 한 가지 종목밖에 그 예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종목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소거를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결과는 어땠는지를 차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제 책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그 200개 종목을 1개에서 5개 정도 좋은 종목으로 추리는 과정을 거의 축약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반 분들이 책만 보고 쫓아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200개 종목을 일일이 하면서 이 종목은 왜 선택이 되고 이 종목은 왜 선택이 안 됐는지 그런 거 원인과 그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몇 번씩 보시다 보면은 스스로 그런 능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VOD 네. 강의만 보고 배운다는 게 쉽지 않다. 하다 네네. 보면은 생각과는 다른 네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상만 보면서 과연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네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라이브 방송으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직접 소통을 하면서 궁금증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을 마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5 캠퍼스를 통해서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종목 선정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내 특급 비밀인데. 아니, 내가 이 공개 방송이라 갖고 수익률을 제대로 얘기를 못 하는데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도 그래서 내가 뭐 한 20% 30% 이상 그렇다는데 사실 내가 며칠 전에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이제 그 수익률을 따져 보니까 한 70% 이상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는 사실 수익률이 100% 이상이었어.